네,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기업들이 내는 세금보다 많아지려고 합니다. 소득 한 푼 숨길 수 없는 월급쟁이로서는 좀 화가 날 듯도 한데요. 법인세에 훨씬 못 미쳐던 근로소득세가 어쩌다 이렇게 늘었는지, 월급쟁이들이 이 정도 세 부담을 계속 견뎌야 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과학과 교수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로소득세가 급증을 해서 기업들이 낸 법인세에 육박했다. 지금 근소세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월급쟁이들 소득 한 푼도 숨기지도 못하고 유리지갑이라고 하는데 기업들보다 세금을 많이 댄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오문성 교수님. 예. 월급쟁이들 왜 이렇게 세금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늘었어요? 그런데? 예, 근로소득세가 한 61조 정도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근로소득세가 급증했다는 표현보다는 예.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줄었다. 법인세가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근로소득세에 대한 비중이 급증한 것처럼 보여버리는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1조, 62조 네. 법인세가 조금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네. 이 세 개가 항상 이 소득세가 제일 크긴 커요. 근데 3대 요번에 세목이네요. 그렇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그 중에서 항상 비중이 제일 큰 게 소득세인데 어. 요번에 놀란 게 왜 놀랐냐면 소득세 중에 한 분야인 근로소득세가 지금 법인세랑 맞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놀란 거고요. 예. 실제로는 소득세는 항상 컸었어요. 소득세는. 근데 예. 지금 소득세 한 분야인 뭐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있고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근로소득세가 예. 현재 거의 61조 정도 되니까 예. 법인세가 급감을 하니까 이제 거의 키가 이제 비슷해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 부가가치세하고 이제 법인세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매년 이제 어느 게 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요번에 하여튼 놀란 거는 근로소득세가 이제 거의 법인세랑 거의 키가 비슷하다는 거고 이게 또 기분이 나쁜 것은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예. 야 법인세 줄은 건 줄은 거지만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부담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 별로 이제 유쾌하지 않은 거죠. 세금도 많이 내고 물가도 오르고 실질소득 계속 줄어드는데 기업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겠다 이러다가는 변호사님 이러다가 이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올해 정도 되면 네. 혹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일단 해요. 뭐 임광현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예. 지금 근로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그 내국세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 차이로 0.5%. 거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에 육박하는 예. 그런 세수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 탄핵 종국이다 보니까 경기 전망이 아무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경기 상황이 예, 안 좋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왜냐하면 뭐 임금이 증가가 되고 또 최저임금은 자동적으로 매년 오르게 돼 있잖아요. 임금이 계속 오른다. 그렇죠. 어. 예,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예. 아마 올해는 근로소득세 세수 비율이 법인세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근로소득세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조금 더 늘어나는데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았다. 결국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이번에 지금 법인세를 육박할 만큼 넘어설 만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가 근로소득세 이렇게 늘어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방 경직적이거든요. 네. 한 번 올리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명목 소득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계속 증가되어 오죠. 그런데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작을 때는 확 떨어지는데 요번에 상장회사의 어떤 그 법인세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 예. 이제 기준이 이제 좀 조정은 되지만 예. 44% 감소됐다고 그러거든요. 영업이익이 작 예, 예. 그렇다면은 2024년에 예, 굉장히 이제 법인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그 법인세가 확 줄어들고 네. 근로소득세는 이제 늘어난 계속 것처럼 늘어나고. 보이는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법인 소득세가 이제 줄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더 대폭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이유가 접근해진 이유가 그런데 근로소득세가 지금 60조 원을 넘어선 거 보면 근로소득세를 근로자라고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이 좀 많진 않죠. 우리나라 근로소득세는 어느 정도나 하면 될까요? 근로자들 중에서? 급여 소득자라고 하면 예. 대부분 다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뭐 일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빼고는 우리 주위에 직장을 다니는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소득에 따라서 예. 이제 과표 구간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세율을 적용받느냐는 변론으로 하고요. 네. 현재로서 나온 통계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은 뭐 공제 같은 걸 다 받다 보니까 세금을 이제 거의 안 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내는 분들이 그러는데 이 소득세율 자체가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우리나라 45%죠. 그러니까 지방 소득세까지 합치면 49.5%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소득세만 보면 생각보다 근로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항상 이 근로소득세 면세점을 조정하자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예. 주위에는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분이 없는데 네. 실제로 안 내는 분들이 한 30% 정도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근로자들 중에서. 예, 그래서 그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근로소득세라고 하는 게 정말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신성한 그죠?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네. 이 근로소득이 가장 신성한 소득이라고 이제 말할 만큼 예.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뜯어가면 굉장히 그 불행하게 생각하고 예. 먼저 착취당한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럼요. 예, 이 근로소득세에 대한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 과연 이제 조정 가능성, 근로소득세 네.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니까 근로자들만 이게 불만이 끊임없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이제 생각도 드는데요. 예. 법인세율 세수가 줄어든 게 이제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라는 게 어쨌든 기업의 실적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매년 금액이 뭐 등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까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근로소득세는 최근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총액이. 예. 그런데 법인세는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총액 자체가.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24%로 물론 그건 국회에서 법인세법을 통과시켜서 뭐 이루어진 거지만 어쨌든 그냥 간단한 산수로 보더라도 25%가 24%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 어떤 기업의 실적 부진 때문에 법인 세수가 그렇게 감소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법인세가 지금 조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지 않아도 세율을 낮추다 보니까 세금 깎아주니까 세금이 줄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그래서 하는 이제 측면도 있다. 우리 맞습니다. 변호사님 예,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법인세 세율과 이제 소득세 세율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재정학 쪽에서 보는 어떤 입장은 법인세는 정말은 이제 다른 세수가 충분하다면 가장 먼저 없애줘야 되는 그러니까 인이피션시를 창출하는 그런 세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계속적으로 낮춰온 추세를 보여준 것도 예. 그런데 기인하고요. 정말은 지금 현재 법인세율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제 G7이나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되고요. 우리가 네. 근데 정말은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싱가포르나 대만 쪽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한참 낮아요. 거기는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된다는 말을 예. 학자들 간에는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세율을 낮춰주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법인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세수가 증가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도 있고요. 세율을 낮춰주면 오히려 뭐 투자도 좀 세수가 늘어나고 증가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 있는데 논리도 있다. 정말은 단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세수를 낮추면 줄어들 게 뻔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경기가 또 안 좋으니까 더더욱이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시너지가 이제 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너지가 나는 건데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경제학자들, 재정학자들의 어떤 생각은 법인세율은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세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레퍼 곡선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요. 저는 뭐 세율 당연히. 낮춰도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즘에 좀 너무 세계적인 경제가 안 좋으니 경기가 조금 법인세를 낮추던 그 어떤 트렌드가 조금은 좀 주춤하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내려갈 겁니다.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인하 경쟁들이 더 강화될 건데요. 예.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그러네요. 경쟁이. 네네.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법인세율을 미국에 아니 트럼프는 뭐 아주 뭐 굉장히 법인세를 많이 낮춰온 거죠. 이번에 또 낮추겠다고. 예, 자기가 일기 때 21%까지 낮췄고 이번에 또 15%까지 낮춘다고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는 거죠? 이 15%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 OECD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그 글로벌 미니멈 텍스 레이트가 15%거든요. 예. 우리가 뱁스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인세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죠. 자, 지금 근로소득세가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근로자들 상당히 지금 부담이다. 법인세는 좀 줄어드는데 왜 우리만 많이 세금을 내느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조금 필요하다고 혹시 보십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 세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이른바. 네. 그래서 뭐 아까 30% 얘기하셨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 어쨌든 투명하게 납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가지고 돈을 가져가느냐 이런 네. 조세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예. 뭐 세금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같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부담을 줄여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부담을 이 줄여줘야 근로소득세 된다. 그 과세 표준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공제액을 다 빼고 남은 과세 표준을 가지고 이제 그 과표 구간에 따라서 네. 이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건데 네. 이를테면 이제 세율이 24%에서 35%로 급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과세 표준 이제 8,800만 원 초과하는 구간이거든요. 아. 이제 그 구간을 좀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예. 물론 뭐 이 정도면은 뭐 소득이 아주 적은 분들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서민이나 중산층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OECD 그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이제 물가 연동제라고 해서 예.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 임금이 올라도 네. 사실은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이제 그런 그렇죠. 효과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세금을 좀 그에 맞게 여러 가지 항목을 조정해주는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컨트롤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 소득 공제할 때 뭐 공제가 되는 범위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항목도 있잖아요. 별도로 그렇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급여소득자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해서 네. 카드로 한 달에 월급을 반 이상을 술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뭐 극단적인 예지만 예, 예. 그렇다고 지금 이분은 근로소득세도 카드가 100%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도 내고 아. 그리고 관접세로도 주류세도 내야 되는 예. 그건 약간 이중에 부담을 진다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줄여야 소득공제 되겠습니다만.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주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근로세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과세 표준 구간,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8,800원 넘을 때 세율이 이렇게 탁 뛴다 이런 거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인데 이게 전혀 지금 그동안 변하지 않았죠.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가연동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에서 계속적으로 그 개선 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굉장히 더디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가 그래서 오른 만큼 과표를 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소득이 올라도 명목 소득이 오르는 거라서 실제로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실질 인컴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표 구간이나 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공제한 항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은 이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이 안 돼요.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는? 아니 정부에서도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도 네. 그거를 이제 물가를 연동시켜서 계속적으로 매년 네.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올리더라도 한 몇 년씩 있다가 한 번씩 올리고 왜 어떨 때는 뭐 한 10년 지나도 왜 공무원들이 안 월급 고치고. 받고 일을 안 하죠, 그렇게? 근데 아마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게 이제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자기들이 하기는 조금 성가신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네. 그렇지만 이게 물가 연동제가 우리가 뭐 도입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예. 이건 뭐 세부담에 대한 완화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10억이라고 1억이라는 돈과 네. 지금 한 20년 전에 1억과 지금 1억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1억 받는 근로소득자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표 구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예.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과세 표준 세금을 매주는 경우 맞습니다. 세율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이 올라가니까 저절로 증세가 되는. 맞습니다. 근로자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예, 그에 점진적으로 맞춰서 계속 오르는 거죠. 물가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무능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 귀찮다고 안 하는 건지 뭐 조금 무능하다고 그건 아니죠. 공무원들도 유능한 네,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은데 보고 좀 그런 걸 해줘서 근로자들 세금 부담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 하나 세금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죠. 상속세입니다. 지금 상속세 여야가 뭔가 지금 작년 말에 원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전혀 토론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꺼냈어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현재 각각 5억인데 이걸 8억과 10억 원으로 공제를 높이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상속세 공제 높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까?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 채 평균이 뭐 15억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렇다 보니까 이 상속세 공제액에 대해서 정해진 게 아마 9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20년 넘게 한 25년간 바뀌지를 않는 기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부동산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조정해주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원래 민주당의 입장은 그 상속세율 최고세율 50%. 네.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예. 네. 이제 국민의힘은 옛날부터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자체를 그냥 완전히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는 힘들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아까 근로소득세가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네. 이 상속세 부분까지 이렇게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세수 부족이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세 부담을 조금 완화한다면 그런데 완화하면서 동시에 상속세까지 조금 부담을 덜어준다면 이제 세수 부족이 나라 살리는 상속세만 볼 것은 아니고 좀 다른 세목과 다른 함께. 세목하고 연동을 해서 봐야 된다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변호사님께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공제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안인데 원래 정부 생각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이거를 40%로 낮추고 대주주 할증과세라는 게 20%가 최대주주 있지 않습니까? 할증과세. 최대주주.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걸 좀 없애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좀 올리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걸 조금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과세 20%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문선 교수님? 저는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되는 문제는 정말은 아주 급한 문제다. 급한 왜냐하면 문제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속세 높은 세율을 들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보다 명목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5% 높은데 일본은 최고 세율이 55%인데 우리는 50%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하면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최대주주 20% 할증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최대주주 할증하는 데가 우리처럼 일률적으로 가세하는 데는 없고요.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최대주주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으로 20%를 다 가세해버리거든요. 최대주주인 경우에. 그럼 60%가 되는데 너무 무겁고요, 실제로. 너무 무겁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실 때 내는 세금인데 그 전에 살아생전에 다 세금을 냈던 것에 우리가 그 다시 그 자산을 구성한 건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건드리기 힘들었던 것을 작년에 우리 정부가 네. 작년 말에 손을 댔던 거예요. 손을 대려고 했던 거죠. 되려고 했던 거죠. 네. 됐는데 이제 그 부결돼서 안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30억 기준으로 돼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한 100억 정도를 올려야 된다. 최고 세율 구간을. 네. 왜냐하면 이 30억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에 정말은 아파트를 비교하면 예전에 뭐 한 2, 3억 하던 아파트들이 현재 지금 뭐 거의 20억 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거의 10배씩 올랐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은 30억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현재 8억과 10억 원으로 올리자고 하는 것은 공제한도. 공제한도 예. 올리자는 얘기는 요거 두 개 더 하면 18억이거든요. 18억. 18억인데 그냥 그 강남에 있는 뭐 큰 아파트는 아니라도 네. 어느 정도의 뭐 중간 아파트 정도면
이제 돌아가셔도 집을 안 팔고 살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말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상속세 문제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율이 제일 높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그게 이제 언급이 되고 학자들 간에도 고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전혀 소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렇게 상속세율이 지금 높다고 하는데 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민주당이 이제 상속세 최고세를 낮추자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부자 감세다 초부자들만 봐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그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현재 기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 가액 즉 이제 공제받는 걸 제외하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거든요. 현재 기준으로도. 예. 그리고 네. 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만 있어도 뭐 최소 5억이 공제되고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 상속 자산이 30억을 넘는 경우에 최고세율 50%가 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뭐 부자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상당히 큰 금액인 것은 틀림이 없죠. 30억 정도면. 예, 그래서 요것을 40% 낮추면은 고액 자산가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상속 재산 상위 1%, 그러니까 상속 재산 돌아가신 분들 중에 1% 재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상속세 90%를 냈어요. 이분들이. 네, 1%가 이분들이 낸 건 아니고 이제 그 상속인들이 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평균 실효세율은 14%에 불과합니다. 공제 제도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사실은 50%를 다 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상위 0.03% 아주 상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상속 재산이 많으니까 공제를 많이 받아도 남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경우에 이분들은 거의 다 세금을 납부해서 평균 실효세율이 한 44%. 실효세 44%. 그래서 이제 전체 실효세율을 상속 재산 가액 상관없이 100% 상속 재산의 실효세율을 계산해 보면 23% 정도가 됩니다. 23% 정도. 그래서 이것을 50%에서 40%로 낮추면 아까 말씀드린 상위 0.03%의 실효세율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적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뭐 일견 타당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은 제가 네, 말씀하시죠. 부연 설명드리면 예. 우리나라의 어떤 상속세 논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속세 틀 안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세율을 낮추느냐,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냐 이제 그런 논의인데 실제 우리보다 굉장히 그 앞서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예. 대부분이 자본이득세라는 구조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 CGT라고 해서. 자본이득세. 그건 어떻게 물리는 세금이에요? 자본이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비상속인이 남긴 재산 그거를 시가로 평가해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는 그러한 자산들이 실은 팔려가지고 시장에서 정말로 객관적 가격으로 처분될 때 그때 가세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어떤 제도가 뭐 아주 몇 개 작은 나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나다나 뭐 호주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고요. 네. 정말은 굉장히 그 내용의 구체적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합리적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증과세, 최대주 할증과세까지 하면 기업을 이렇게 상속하는데 굉장히 버겁다. 그러니까 네. 자본이득세로 바꾸는 게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신가요? 이게 지금 이제 보통 논의를 하다 보면 이게 상속세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논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 같은 경우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정말은 굉장히 부자들은 대부분이 개연권과 관련된 지분 자산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지분인데 그걸 일반적인 다른 어떤 개인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는 상속 재산하고 똑같은 식으로 취급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생겼고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어찌 보면 미흡해요. 예. 정말은 기업을 승계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세목이긴 하지만 이거는 법인하고도 관련돼 있는 예. 개인적인 세목 같은 경우에 소득세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 상속세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추구하고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주식 지분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도 이 상속세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개인이 받은 재산을
넘겨받은 상속 재산과 좀 달리 다른 관점에서 기업의 어떤 지속 경영 관점에서 좀 관점을 바꿔서 좀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마셨네요. 상속세 방식에서 또 하나 논의되는 게 상속세 부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받은 세금, 받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나누느냐, 아니면 상속을 다 나눠 가지고 실제 세금을 내게 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첫 번째 방식이잖아요. 유산세, 유산취득세인데 어떻게 이게 실제 효과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바꾸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아무래도 그 상속 재산을 그 상속인별 지분별로 나눠서 자기가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내야 될 상속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n분의 1로 쪼개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그래서 쪼개지니까.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음. 이제 근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 재산 총액을 가지고 네. 그걸로 가지고 일단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상속 세율을 적용받아서 자기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상속세의 어떤 근간을 바꾸는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어. 이 상속세율이나 아니면 아까 공제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아. 그리고 아까 이게 또 뭐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도 네. 문제가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고 해서 그 자산 5천억 미만의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산 5천억 미만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9%에 해당하는 네. 그러니까 거의 다죠. 일부 대기업 빼고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상당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이것을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그 요건 자체는 가업을 상속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당연한 요건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경영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뭐 몇 년 전에도 이재용 회장 상속세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그때 네. 약 12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천문학적인 액수를 어떻게 내냐. 그래서 삼성이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신용대출하고 그러니까 몇 조 원에 달하는 돈 신용대출을 받았다는 것도 뭐 네. 서민들 입장에서 의아하겠지만 그것하고 이제 계열사의 배당 수익 가지고 이제 거의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고 이제 연부 연납 제도라고 해서 이제 5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예. 다 납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OECD 선진국들 사례하고 좀 비교하기 곤란한 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재벌 구조, 즉 경영권을 이세에게 세습해주는 네. 지금 그런 구조가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이 거센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무성 교수님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예, 좀 토론을 답변하겠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상속세율과 함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에 육박해서 곧 넘어설지 모른다는 문제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